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 어떤 거 같나요? 이거 광군제 아닌가요? 딱 네. 봐도 광군제처럼 이게 다 광군제의 UI가 딱 이루거든요. 그쵸. 이 이미지 쓰거든요. 그건 바꾸질 않는 것 같아, 이거. 그 전체적인 컨셉은 같이 가져간다. 이 전체적인 일단 빨간색 너무 좋아하고요. 루켓필을 계속 이걸로 네.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게임쇼 같은 그 디자인을 계속 그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광군제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행사잖아요. 그렇죠, 이벤트고. 그러니까 소비는 하지만 이때 자체가 그냥 뭐 콘서트도 하고 가수들이 맞아요. 콘서트도 하고 요번에 코로나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코로나와 뭐 뒤에 얘기할 그런 중국 빅테크 규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뭐 20년도 제일 못했죠. 19, 18도 보면은 와인을 나와가지고 뭐 춤을 출 때도 있고 외국 가수들이 나가서 노래 부를 때도 있고 그런 이벤트들이 많은 그런 행사이자 뭐 축제이자 이벤트입니다. 마윈 형님이 한창 현역으로 뛸 때는 광군제 행사를 본인이 너무 즐기는 게 보였어요. 맞아. 자기가 원래 무협질 진짜 덕후여가지고 이은걸 형님 섭외해가지고 맞아. 막 무협 어떤 그런 영상도 찍고 막 했었잖아요. 맞아. 마윈 형님 즐겼다. 내 돈으로 즐기는 게 너무 성덕되는 게 너무 보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CEO가 즐긴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도 더 그렇죠. 공감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광군제로도 많이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쌍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이 가장 많이 들어간 숫자에서 뭐 광군제 모르시는 분 계시지만 11월 11일 날 그 솔로데이, 우리나라에서는 배틀데이. 우리나라는 배틀데이죠. 중국에서는 이걸 솔로데이라고 표현해서 왜냐면 1, 혼자가 4개나 있다. 얼마나 극하게 외로운 날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광군제, 중국에서 상스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서 2009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예요. 한마디로 그냥 박앤세일 크게 때리는 날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블랙 프라이데이랑 그렇죠. 맞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랑 비슷한데 그거를 그냥 더 이벤트화 시킨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 맞아요. 그냥 하는 그냥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이벤트 축제 행사처럼 꾸며놨던 것 때문에 쇼비니스 같이 했던 거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기획한 행사고 2009년부터 시작한 행사에서 처음엔 알리바바가 했지만 이게 좀 재미를 보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뭐 JD.com이든 뭐 텐센트든 여러 업체들이 다 따라서 11월 11일 날 기점으로 이런 이벤트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 약간 그래도 편성할 수 있었던 게 11번가. 11번가가 11절에 아마 요거랑 비슷한 시즌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역시 뭐 편성하기 좋고 그래가지고 이 광군제 같은 경우는 광군제를 하는 메인으로 하는 알리바바에서 매출이 이렇게 쭉 오르잖아요. 광군제 날 했던 매출이에요. 맞아요.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18, 19년도 어쨌든 이 정도 나왔고 이제 2019년, 20년도에 확 뛰었잖아요. 이 확 뛴 2배 가까이 뛴 거잖아요. 2배 뛴 거 자체가 이때가 이제 과거에는 이 당일날만 하다가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 당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한 2주 정도를 잡고 요새 이때부터 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오른 건데 근데 원래 상스이 같은 경우가 뭐 2019년도까지 하루만 했었던 게 그 당일날 매출을 계속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많이 사는데 너 참여 안 할 거야?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포머를 좀 자극하는 약간 그런 비법도 많이 사용했던 건데 이건 2020년부터 그걸 좀 길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99조 9,070억 정도, 한 100조 정도를 미쳤다. 이 쌍스이 데이 때 한 건데 100조가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이 160조예요. 그거를 뭐 하루 혹은 한 2주 동안 2주 만에 이거를 다 갈아치운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만 하는 행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사이버 먼데이 그다음에 연말 행사여서 할인 행사까지 다 비교를 해보면 그걸 다 합친 규모보다도 쌍스이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쌍스이가 조금 야비한 게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치는 거야. 그럼 이제 최근에는 알리바바를 중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야. 글로벌로 해요. 그러니까 먼저 소비를 땡겨가는 거야. 이게 참 애매하다? 지갑을 먼저 땡겨가는 거. 그러면은, 나 광군제 때 샀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좀 그냥 스킵할까? 그렇지. 난 광군제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고 싶은 게 최근에 알리바바랑 뭐 아마존이랑 비슷하게 있어. 그럼 당연히 먼저 하는 거 하겠지. 배송은 좀 느릴 수 있어도. 선빵 필승이다. 그렇죠. 좋네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재밌는 게 광군제 기간 택배 물량이 68억 회래요. 봐봐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나라 작년 2020년도 택배 물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택배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때 1년 동안이 33.7억 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1년 동안 한 거에 거의 2배를 택배가 배달된 거죠. 이게 너무 저는 슬픈 게 뭐냐. 저 택배가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사람이 저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밤낮 없이 고생을 했을까. 젊은 중국 청년들이 얼마나 그렇죠. 노동력을 갈아 넣었을까. 또 그런 마음이 좀 아파요. 맞아.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뭐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있으니까. 아, 그거를 일자리라고 창출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요즘 약간 좀 네.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죠. 대륙에 틀렸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물량 했는데도 3일에서 5일 내에 배송할 수 있게 나름 서플라이 체인을 많이 갖췄고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뭐 다른 다양한 업체들이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지만 JD.com, 중국 내 알리바바 다음인 징둥닷컴 같은 경우는 쌍수 기간 동안 밀려드는 대량의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는 실시간으로 드론 항공 배송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중국 이런 거 참 빨라요. 드론 맞아요. 발송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아마 적용되는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그래가지고 2위 업체인 징동닷컴 경우도 뭐 100조 정도 가까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약 한 70조 정도 달성해가지고 지난 해보다도 한 몇 프로야? 한 30%? 30-40% 정도 상승한 그런 매출도 기록해가지고 알리바바든 JD든 다 웃는 그런 쌍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학습 효과가 많이 되어 있는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상시 때 어차피 할인이 크게 할 테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한 뭐 10월 이때쯤이면은 매출이 좀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때 쌍시 때 돈을 확 써야 되니까 그렇죠. 뭐 지갑을 좀 닫는다 그래 길을 좀 모으고 있어야 되니까. 저희 방송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쌍쓰기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택배 물량, 말도 안 되는 이 매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이나 그런 물류 시스템 발전이 이런 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발전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때 정말 많은 트래픽이 몰리고 그 많은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서버라든지 그냥 그 백엔드를 굉장히 많이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또 저때를 노려가지고 1년 장사하는 업체도 많아요.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알리바바랑 JD 입장에서도 저게 1년 시즌 장사일 수도 있어요. 해운대 중요하죠. 그 여름 시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비슷하게 저때 잘해놔야지 1년 농사가 잘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냄비 근성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도 하나에 이렇게 몰빵하는 거 보면은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동북아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저는 조금 공감 안 됐던 것 중에 이 알리바바가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쭉쭉 오르다가 이때 파 올랐고 좀 그래프가 좀 줄잖아요. 뭐 성장세가 줄었다고 표현하죠. 성장세가 좀 줄잖아요. 성장세 준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좀 왜 이렇게 부진했나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올해 2021년에. 근데 뭐 예측 가능한 게 그게 내부적인 요인이랑 외부적인 요인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가 JD죠, 이거. JD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또 하는 거고 또 하나 따라한 거야. 알리바바, 그러니까 창의력이 참 없어, JD가. 근데 2인자 전략이라서 어쩔 수 없나 싶기는 한데. 근데 이게 먹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먹히니까. 애매해. 나는 내가 JD였으면은 아예 전혀 다른 톤으로 갔을 거다. 좀 더 알리바바와는 다른 톤으로 가는 게 맞지. 저기 앞에다가 저 징동 대표님 말고 마인 형이 갖다 놔도 이질감이 없다는 그치, 거지, 그치. 내 말을. 이거랑 별 차이는 차이가 없잖아. 어쨌든 뭐 이거 행사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니콜 키우는 나오고 저거 영국 얼마 가수 받았을까요? 리콜 키는 얼마 받았다고? 어마어마하게 줄 거예요. 제가 때는 한 3-40억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는 한 100억 단위로 생각을 일단 했는데, 뭐 3-40억만 해도. 100억일 수도 있겠다. 아니, 왜냐면 수도 니콜 있겠네. 키드만이 그래도 그런 가오가 있는데. 제가 너무 조금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가오가 니콜 있는데. 키드먼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군지 혹시? 이거는 전량이라고 네. 최근에 또 중국이 전량 외고를 한다고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전량 외고, 늑대 외교 해가지고 네. 거친 외교 스타일. 전량이라는 중국 역사상 최고로 그 관객 수를 많이 모집한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아, 근데 좀 약간 불편하신가 봐요. 그 팔에. 그건 자세한 거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독님이어서 또 이때 좀 국뽕 차오르는 행사니까. 근데 왜 니콜 키드먼님을 섭외했는지 모르겠네요. 니콜 키드만. 중국에서 인기가 많나?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도 많고, 그 이름 자체가 가치가 있는 분이지. 근데 예를 들면 저 금액에 부를 거면은 그냥 다른 분을 부르는 게 나을 수도 누구? 있거든. 섭외가 안 된다고 보시죠. 젠다이? 아예 급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라이징 스타 같은 거. 아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급은 다른데 급은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걸 얘기한 건데. 젠다이아님을 비판하고 싶지 않고 되게 뒷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스파이더맨 지금 뭐 노웨이홈인가요? 그거 이제 새로 개발하는 거 되게 기대하고 있지만 좀 요번에 멀티버스 형태. 네 맞아요. 되게 나오는데 그보다는 급이 다르죠. A급이죠 사실. S급이죠 S급. 그래도 이제 그 친구도 이제 S급이 될 거니까 이제 좀 진보적인 기업 가려면 젊은 친구들도 해야 되고 안 된다. 아직은 급이 안 된다. 저는 뭐 영국 가수분도 오시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크게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매출이 성장세가 조금 줄어든 거는 뭐 그게 두 가지인데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 요인은 첫 번째가 반독점 규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맞아요. 홍보를 못했대요. 눈치 봤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눈치 봤고. 미국 쪽 미디어 쪽에서도 표현에 눈치 봤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그런 과소비. 그래서 최근에 먹방 규제도 들어왔어요. 아 맞아요. 이게 과소비를 조금 금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과소비하는 행사잖아요. 이게. 그렇죠. 돈 쓰라고 하는 거니까. 엄청 쓰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금 방어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산당에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줬대요. 니네 나대지 말라고. 제 소위 나대지 말라고. 나대지 말라고. 적당히 해라. 이번에 우리가 한번 쪼았으면은 여기서 날뛰면은 그림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눌러놨는데 얘네 갑자기 막 연말에 빵 띄우면은 그렇지. 그림이 안 좋으니까 조용해라. 그런 거지. 혼냈는데 그때뿐인가? 그치. 그때뿐인가 하고 연말에 어차피 나을 건 하겠다라는 모양새는 안 맞는다. 맞아요. 숙일 거면 확실히 숙이라는 거죠, 사실. 맞아요. 네. 세 번째는 공산당 연례 행사가 이때 열렸다고 합니다. 약간 좀 타이밍이 좀 겹친 것도 있네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 타이밍이죠. 네. 올해가 그 타이밍이죠. 맞아요. 그 중공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여는 행사랑 이때 겹쳐가지고 지금 시진핑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알리바바가 이렇게 그렇죠. 왕이 돼? 안 된다는 거죠. 왕이 되는 어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광대가 하는 행사가 더 그렇지. 관계가 광대한테 있으면 눈길이 끌리면 안 안 되는 거죠.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사태. 굉장히 심각하죠. 중국도 피해갈 수 없는 그렇죠. 글로벌 공급망 사태가 생겨가지고 물건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근데 물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치고는 너무 많이 팔리긴 했어. 도대체 이걸 뭐 얼마나 더 뚫고 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이제 저거 일정 부분은 아마 미리 섭외해 놓은 건 뭐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양이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저거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소화가 근데 글로벌 공급망도 어쨌든 저기서 팔리는 제품들이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중국 제품들이 아니겠지만 지금은 해외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해외 제품들 공급 우리나라만 해도 뒤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팔았거든요. 미국 것도 많이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얘기 나온 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요번에 사람들이 미리 땡겨가지고 많이 구매한 이유가 행사 당일에 물건이 없을까 혹은 비싸게 팔까 그런 요인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하시는 분들도 미리 지금 미리 사두시는 차라리 미리 해라. 저도 요새 11번가 또 TU즈 패스로 또 아마존이랑 해가지고 아마존 직구가 또 가능하잖아요. TU즈 패스가 첫 번째 달에는 1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호주와 또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진 지금 석탄 이슈도 되고 막 전력난이 되고 막 전기가 끊기고 이런 난리가 났잖아요. 실제로 전기가 끊긴다잖아요. 엄청 심합니다. 그렇다.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원자재 이슈 뭐 기타 등등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팔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덜 팔렸다. 그렇지만 외부적 요인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 치고는 굉장히 선방했다. 엄청 선방한 거죠. 엄청 선방했다. 역시 알리바바다. 역시 상시이다. 역시 중국이다. 역시 중국. 역시 대륙 SK이다. 대단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빼먹을 수 없잖아요. 또 이거는 그 브랜드 아닙니까? 아무래도 보십시오. 상세히 때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선방을 했어요. 설화수, 이 아모레퍼시픽, 그다음 LG생건의 저 LG생건이군요. 이거는 후.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후 해가지고 이것도 또 잘 팔렸다 하고. 근데 이거 그 한국 제품 불매하는 운동이 뭐였죠? 그거 안 걸렸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알령은 그래도 많이 조금 수그러졌고 최근에 한국 컨텐츠도 조금씩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 화장품은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옆에는 이거 어딜까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 곰돌이 캐릭터 위험하다.
나도 그 생각했어. 저 곰돌이 시진핑 형이 안 좋아. 진핑이 형을 저격한다고 공산당에서 충분히 저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나는 이거 보고 이게 뭐냐면은 그 이랜드가 이번에 1,000억 달성을 했대요. 상승 때. 그래서 30%나 매출이 성장된 이랜드면은 뭐 패션 브랜드. 그 트니윈이 그 브랜드가 또 곰돌이가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넣었다.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는 디자이너 분이나 혹은 리더급이 이걸 컨펌시다니 좀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이랜드 중국 마케팅 팀장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시진핑이 안 좋아하는데. 곰돌이 푸가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저거는 좀 위험하다. 실수였다. 약간 실수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사장단에서 좀 한번 소환해야 된다. 소환해야 된다. 옆에는 쿠쿠인가요? 네, 쿠쿠입니다. 또 쿠쿠. 제가 예전에 한참 중국 많이 다닐 때 한국에서 전 중국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꼭 이게 저희가 캐리어를 바뀌고 찾으려고 할 때 밥솥이 그렇게 나와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관광 오면은 밥솥을 그렇게 사가요. 저는 쿠쿠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저 일단 기술력, 밥은 정말 기똥차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이게 뭐 당연한 거지만 제 친구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제 쿠쿠를 챙겨왔거든요. 너무 좋대요. 저게 없었으면은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쿠쿠의 위대함 다시 한번 인정하고. 프랑스 어디로? 한국 분인데 이제 프랑스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쿠쿠를 사가고 저는 쿠쿠 정말 좋고 근데 저도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되게 유명하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밥이 잘 만들어지게 진짜. 그리고 아마 요즘은 아마 막 죽도 되고 그럴 거예요. 죽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 갑자기 저거 배고프네요. 살짝.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말고도 뭐 라겐나 그리고 이제 애경산업 애경산업에서 뭐 에이지20도 있고 뭐 루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화장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뭐 160억도 달성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다 많이 선방했다. 네. 그래서 쌍스이는 중국 것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효과를 보는 그런 이벤트.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브랜드 리테일 기업이라고 해요. 리테일 기업은 아니겠구나. 그냥 뭐 테크 기업들, 저기 이제 생활재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 그렇죠. 글로벌로 다 노리는. 저는 그런 시장이고, 오늘 저희가 이 얘기한 게 그냥 샹스이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뭔가요? 뒤에 뭐가 더 있었나요? 자, 앞에 보시죠. 앞에 저희가 얘기했던 이 징동닷컴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CBDC. 중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거를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위안화를 이때 사용하게 한 거예요. 알리바바는 안 했는데 JD.com만 유일하게 그 디지털 위안화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징동닷컴의 대관 업무 높이 평가한다. 중국 정부에서 너무 좋아할 얘긴데요. 너무 잘 키웠다. 너무 잘 키웠다. 그래서 오늘 좀 CBDC 얘기를 조금 하려고 오랜만에 하는데요. 나오네요. CBDC. NFT랑은 또 다른 거죠? NFT랑 다르죠. NFT랑 전혀 다르죠. 요즘 이게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기반으로 들어서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거고. 일단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 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그래서 뭐 기존 이 전자지급 수단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이 카드나 계좌이체로 은행에 정보를 보내면은 또 판매자 한마디로 파는 사람의 은행에 이게 이전돼서 이렇게 돈이 흘렀다 하면은 CBDC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CBDC에서 뭔가 내가 이거 구매하겠다는 정보를 보내면 그 정보가 내가 가진 전자지갑, 그렇죠. 약간 그런 암호화폐 지갑 같은 그런 지갑에 전송이 되고 은행은 안 가고 지갑끼리 거래가 되는 거예요. CBDC가 만든 그 체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구조. 한마디로 은행은 약간 별도 시스템. 은행할 때는 이걸로 해야 되고 CBDC는 기존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체계로 가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무조건 카드 결제든지 계좌이체하든지 어떤 돈을 보내는 심지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그렇죠. 그것도 다 은행을 거쳐서 가고 그 카드사를 거쳐서 가는 건데 이제 이 CBDC를 사용한다면은 국가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그런 전자지갑을 통해 가지고 돈이 오가기 때문에 은행이 패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저거를 잠깐 보고 싶은 게 기존 전자지급 수단에서 봤을 때 은행에서 은행 이전하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스위프트라는 그 기능 해외로 갔을 때 해외도 그렇고 국내 은행과도 제가 알기로 스위프트를 통해서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쨌든 저게 데이터로 계속 남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나 뭐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품도 만들고 약간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CBDC로 갔을 때는 은행 다 패싱해버리고 은행 너네랑 안 놀아하고 전자지갑끼리 그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 정부는 지금 그 중국 은행들이라던가 뭐 해외은행 마찬가지고 금융기관 패싱하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지금 CBDC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어쨌든 CBDC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전 세계 한 65개국 정도가 CBDC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들어갔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CBDC는 중국 거고 아니에요. CBDC는 그냥 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아예 명칭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냥 오케이. 저 지난번 방도 얘기했는데 CBDC는 중국에서 하는 CBDC 명칭은 DCP라고 오케이.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라는 시스템이고 CBDC는 그냥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용어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65개국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86% 한마디로 전 세계 86%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CBDC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에 사다 보니까 JD도 벌써 일상생활에서 CBDC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조금 제가 중국은 원래 DCP인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CBDC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중앙에서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가 한마디로 CBDC가 발행되면은 뭐 비트코인이 같이 하락할 거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랑 뭐 비슷한 구조니까 다르긴 한데 비슷한 구조니까 하락할 거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이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 클레이튼이 들어갈 거냐, 뭐 누가 들어갈 거냐, 뭐 라인이 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주가도 왔다 갔다 하기도 맞아요. 하고 한국은행이 뭐 누구 선택했다 해서 클레이튼을 선택했죠. 클레이튼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맞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러면 CBDC가 뭐 저희가 대충 어떤 건지 아는데 그럼 왜 도입하냐 봤을 때는 일단 뭐 암호화폐와의 큰 차이점은 암호화폐는 개인끼리 이런 체인을 형성해서 개인이 이런 거래에 대해서 혹은 이 화폐에 대해서 신뢰를 서로들이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국가 중앙은행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것도 중앙은행에서 보증하고 이 화폐, 이 디지털 화폐가 가치가 있다는 것도 중앙은행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 믿고 베팅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의 연대를 믿고 베팅하는 거죠. 그런 게 암호화폐의 차이가 있고 좀 더 정확하게는 블록체인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너무 유명한 대명사니까 얘기를 했을 때 탈중앙을 지금 하겠다고 백서에 나와서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었던 건데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의 CBDC는 사실 탈중앙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기저 자체가 그냥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뭐 탈중앙과 분산원장 시스템은 어쨌든 아까 말했던 개인 간의 아까 말 개인이 어쨌든 탈중앙 중앙이 없고 싶어서 만든 기술인데 그죠? 질문이었네요. 가상화폐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탈중앙을 알고 있는데 저희 국가에서 보증이 발생해준 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데 참고로 참고로 이더리움도 가스비가 엄청나가지고 지금 비싸요. 문제입니다. 가스비가 거의 이체한번 할 때마다 30만 원씩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게 ESG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CBDC가 연구 중인 게 저런 블록체인도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런 컴퓨팅 파워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어떻게 보면 그 중앙은행이 개별 단위로 그 이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거 파워를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 왜냐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여러 은행들, 수십 개의 은행들이 그거를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의 컴퓨팅 파워를 기존 은행 시스템들이 몇십 개 은행들이 다 그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한국은행 혼자 한다? 과연 될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사실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 즉 CBDC를 하겠다는 애들은 다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다 돼 있는 문제죠. 그래서 뒤에서 중국 얘기는 그래서 중국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면 클라우드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 그 컴퓨팅 파워를 소화하려면 약간 클라우드 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차이점은 가치 변동성. 최근에 이 진짜 오징어 게임 코인이 나 너무 저거 얄미웠어 근데. 2,400%? 2,800%? 뭐 이렇게까지 떡상했는데 바로 이렇게 엄청난 스킴이어가지고 이분이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퍼센트가 아니라 가격 아니에요? 가격인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 2,400%인가? 아 상승폭이 네, 그럴 수 상승폭이. 있죠. 네. 그래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빨간 선이 그거잖아요. 상장 폐지된 거잖아요. 네. 너 저거 너무 얄미웠어 근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치 변동성이 있는 게 암호화폐라 하면은 맞아요.
그 CBDC는 가치 변동성이 없죠. 없죠. 예. 그냥 저는 사실 CBDC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디지털 정말 그냥 디지털 돈,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게 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앙은행에서 위조가 아니라는 어떤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 지폐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증을 받는 거니까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냥 그 돈이 흐르는 수단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돈 발행은 여기서도 돈 발행은 한국은행에서 해요. 아,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화폐로 지금은 뭐 꼭 지폐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숫자로 하지만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그 화폐 수량 단위로 움직이는 건데 뭐 통화 승수가 더 늘어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단위로 움직이는 건데 과거에 은행으로 근데 이제는 그냥 CBDC 한마디로 중앙에 만든 전자지갑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이 흘러다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간편결제와의 또 차이점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간편결제는 결국은 중앙은행과 금융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CBDC가 전자지갑이면 이것도 전자지갑 아니야?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스타벅스 전자지갑 아니야? 근데 결국 여기서도 이게 없으면은 혼자서 못해요. 그렇죠. 네. 소비자가 저기에 돈을 충전할 때 딱 이미 금융사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CBDC 하면 그냥 이렇게 한다. 네. 바로 디렉트로 간다. 네, 이게 간편결제의 큰 차이점이고. 네. 어쨌든 그 CBDC를 도입한 이유를 제가 크게 4가지로 잡아봤는데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해외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면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땅이 큰데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없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 업무를 어디로 가서 하기 엄청 불편해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화폐가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걔네들은 그래서 원래 온라인 인터넷이 굉장히 빨리 발달했어요. 그러니까요. 같은 이유. 거기에도 최적화돼 있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런 금융 인프라 한마디로 우리 벤 사업자라 하죠. 그런 게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해 뭐 비자, 마스터 이런 데 들어와서 하니까 자체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걸 체인징 하려면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CBDC를 원하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랑 모스크바랑 10시간 차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한 나라에서 10시간 차이나 지도로 떼어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시간대가 다른 게 또 금융 업무에 또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외도 아예 아니고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러시아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은행 측면에서는 일단 시중은행을 안 거치니까 뭐 이자율 조정이나 통화증축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했잖아요. 상시적 마이너스 금리라면은 은행에 돈을 안 맡기고 돈을 펑펑 써야 되잖아요. 침대 밑에 깔아놔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실제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금리 한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금융사를 거쳐가지고 왜냐면 결국 이 과거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처음에 돈만 발행하지 은행이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대출하고 뭐 하면 통화 승수가 붙고 복잡한 시스템이잖아요. 중앙은행은 이거를 좀 큰 거시적 관점을 통제하는 거지 마이크로 통제가 안 되는데 이제 막 CBDC 하면은 마이크로 통제가 가능한 거죠. 직접이니까. 직접. 이거는 완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D2C네요. 그렇죠. 완전 커스터머한테 직접 간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는 그냥 기준점인 것 뿐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최저점이야라고 그렇죠. 해주고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은행들이 자신의 금리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할 때도 중앙은행도 알죠. 어차피 마이너스 안 갈다라는 거 알면서도 이제 하는 건데 D2C를 한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CBDC가 좋고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은행으로 가면 아무리 요새 우리가 뭐 그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에서 아무리 검사를 잘한다 해도 뭐 사건 터져서 개입해가지고 그때부터 봐요. 매일매일 우리의 계좌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 지표가 텄을 때 그때만 보는 거지 평소에 못 보는데 이제 CBDC 하면은 마음대로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빅프라는 논란이 이거든요. 저도 일단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타코가 뭐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보는 거죠. 뭐 하는 이 사람이 이 바리스타 커피를 샀는지 언제 어디서 샀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크게 뭐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걸로 돈이 다 쏠린다고 하면은 뭐 이제 뭐 탈세나 세금 징수나 이런 부분이 더 편해지는 부분. 그래서 중국이 CBDC 한다고 했을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죠. 중국 같은 경우도 탈세나 어떻게 보면 그 큰 돈들을 그냥 몰래 이렇게 꽁쳐놓는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그걸 보겠다고. 그래서 CBDC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초반부터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우리나라에 약간 해당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소외계층도 대부분 다 통장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통장 없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의 이 금융 시스템
통장에서는 통장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화폐로 넘어가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면은 그분들한테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어요.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렇죠. 그거는 복지의 어떤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비즈니스가 떠요. 이런 소외계층 대상 비즈니스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을 뭐 중산층, 소위 중산층 이상한테는 이제 비즈니스는 포화야. 레드오션이. 이미 레드다. 그럼 이제 소외계층 가야 돼. 근데 생각한 것보다 과거에 비해 소외계층이 그렇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써. 여기도 이제 여기까지 이 기업놈들이 여기까지 뽑아먹으려고 진출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좀 반대인데요. 아니 근데 뽑아먹는다는 게 말이 뽑아먹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마켓이 열린다는 거죠. 그럼 저 사람들한테도 이제 나름의 혜택이 돌아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구매력을 포용하겠다. 그쵸. 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 입장에서 저는 뭐 이거는 뭐 크게 그렇게 공이는 안 가지만 코인처럼 가치 변동이 없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다.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현금으로 다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고요. 그래도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 디지털로 다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약간 이게 그거야. 약간 북유럽이나 동남아나 러시아 같은 데서 사용자 입장에서 좋죠. 저는 동남아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외계층 부분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약간 CBDC가 좀 이게 이 두 사람한테는 좋아도 그러니까 이쪽에는 별로 해당은 안 되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뭐 이런 표현 하는 데 계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전 세계 트렌드니까 그냥 사업비 좀 받아서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사실 지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놈들도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분들 얼마나 더 많은 연구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하겠어요. 그분들도 그냥 글로벌 트렌드고 갑자기 암호화폐라는 놈들이 막 난리치고 뭔가 디지털로 전환돼야 되고 이 금융사 애들 맨날 막 사고 나고 이러니까 개입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점점 세수는 부족하고 세금은 뜯어야 돼 있고 근데 이 금융사 통해서 뜯으려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거 우리가 통제해야 되겠네요. 한마디로 큰 정부로 가고 싶은 저런 정부나 중앙은행에서는 너무나 좋은 찬스인 거죠. 네. 찬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어요. 뭐 미국에서도 의회에서 CBDC 개발해서 입법 지원 요청. 근데 미국도 엄청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기존 구금융 시스템에 달라붙어 있는 그 월가, 그 탐욕적인 자본들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보면은 금융 인프라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사실 도입이 쉽지 않아요. 그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중국이 대단하다라는 거는 중국은 이제 모바일에서 금융 인프라가 깔렸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걸 지금 어쨌든 한 번 더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모습인 거죠. 중국은 또 일단은 독재니까 밀어붙여서 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뭐 딴 데서 뭐 의회에서 막 토론해서 집단지성을 해서는 안 되니까. 4년마다 임기 바뀌는 나라인데 뭐. 그렇죠. 그리고 뭐 EU 같은 경우도 연구 진행, 영국도 태스크포스 출연. 참 저는 저 차트에서 저게 좀 약간 와닿네요. EU와 영국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다른 시대 하셔가지고. 네. 프랑스.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이게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EU도 상관없어요. 각 나라에서 프랑스도 따라져 있긴 하네. 프랑스 CBDC 채권 진행, 뭐 캐나다도 디지털화폐 인프라 개발. 저 캐나다 뭐 미국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본이 조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어요. 저는 일본 하는 것도 반대다. 일본 본인이 일단 DT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DT 하려고 이번 기회에 DT 하려고. 기본 인프라가 깔린 다음에 그 위에 DT를 이게 저런 거 얹어야 되는 건데 기본도 안 깔려있는 상황에서 괜히 하다가 힘 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하시길 있고요. 바랄게요, 일본.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을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 JD.com이랑 JD.com에서 하는 그 CBDC 그걸 좀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뭐 중국 CBDC의 발행 주체는 인민은행 그리고 연구 시작은 2014년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오래된 주제더라고요. 그 중앙은행에서는 과거부터 엄청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본격적인 이 CBDC를 발행하겠다라는 신념을 시작한 게 2014년이고 이전부터 전 세계에서는 다 연구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용이 아까 말했던 국가, 그다음 운영체계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이중 운영체계, 그다음 자산준비구는 사모은행에 발행되는 CBDC와 동일한 금액으로 중앙은행이 납부해야 함.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돈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는 은행에 돈 넣으면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중앙은행에 가야지만 확보가 되는 거죠.
그 근본이지 아니라 위안본이죠. 그렇죠. 위안화가 일단 있어야지만 저걸 쓸 수 있는 거고. 사용용도는 아직 이게 사용용도가 소액 지급 결제, 초국경 지급 결제에서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저 초국경 지급 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크로드 하는 중국 1대1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거 가지고 그렇죠. 동남아도 가고 네. 아프리카도 가겠다라는 거. 중국은 야망이 크죠. 할 게 많죠. 그렇게 많죠. 그리고 목표 사용자, 중국 사용자, 점진적 글로벌 한마디로 1대1로 하겠다. 있는 국민들 대상하겠다. 진편이요, 바쁘네요. 감독 방식은 이제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한다. 참 중국이 좋아할 키워드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 그렇죠. 엄청 좋아할 키워드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거네요. 그 중국 CBDC, 중국으로는 DCP의 그 화면, 모바일 화면입니다. 저게 그래서 위안화를 그냥 디지털로 넘어온 거라고 생각하게 한 거 같아서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딱 인식을 할 때 그냥 내 돈이 디지털로 와 있구나라고 딱 이미지를 저렇게 해놓은 게 잘한 것 같아요. 거기서 중국이 또 앱을 또 잘 만들잖아요. 잘 만들었죠. 그것도 요새 좀 알리 클라우드 해가지고 클라우드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어려울 것 같진 않고 중국이 또 공산당에 나서면은 다 또 협조도 잘해주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달리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터치폰 마지막 기능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오프라인, 온라인 다 돼요. 우리 기존에 은행 앱은 온라인 상에서만 되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안 되죠. 이건 오프라인이 돼요. 왜냐면 NFC 기능을 통해 가지고 톡 하면 돼요. NFC 그러면 이거는 삼성페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런 또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저렇게 삼성페이는 정확히 말하면 마그네틱 기능인데 NFC 기능을 통해 가지고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은행별로 다 이렇게 달라요. 색깔을 다르게 줬구나. 네. 갖고 싶다. 색깔이 다 달라요. 공상, 농업, 건설, 중업.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일단 다 콜렉팅 하고 싶다. 왜냐면 저게 약간 굿즈 같은 느낌이 좀 생겨가지고 저 하나씩 다 갖고 싶다라는 일단 생각이 일단 들고. 하나만 고르려면 저는 건설. 저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공상. 너무 중국과 잘 어울리다. 빨간색이다.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JD.com이 요번에 쌍수익 때 사용하긴 했는데 그 전부터 이걸 사용해왔어요. 2020년 12월부터 이걸 도입을 했고 어떻게 보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중 가장 처음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들였고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45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JD.com 내에서 결제를 했고요. 이 디지털 위안 총 매출액이 1억 위안이래요. 근데 저 1억 위안 왠지 좀 인위적인 숫자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간 중국 정부에서 맞췄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은 돈을 내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은 언젠가 찍어냈던 돈이 돌고 돌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렇죠. 쓰는 건데 지금은 돈을 저기서 꽂아줘야 돼. 중앙은행에서. 그렇죠. 자, 이제 디지털 위안화 100원이요, 200원이요 꽂아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쓸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건 거요. 그리고 저게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그 시범 케이스로 어디서 했었죠? 거기서 했었잖아요. 저기 선전에서 젊은 분들한테 일부러 뿌렸잖아요. 약간 돈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쓸 때가 선전 아니면 JD밖에 없으니까 약간 저 1억은 중앙은행에서 마케팅 기법으로 맞췄다. 1억 위안이라는 그 어떤 마일스톤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JD가 진짜 정무적 감각이 좋은 거죠. 올해 4월부터 급여 지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이렇게 조금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쓸 데가 없잖아요. 저 네이버페이로 돈 하고 JD에서 결제하면 되지. 내가 JD에서만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JD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거는 100% 전액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이버페이로 엑스했는데 네이버페이로 돈 주면 싸대기 때리고 싶다고. 똑같은 거죠. 난 싫어. 난 반대야. 그리고 요번에 이 쌍수익 때 그래가지고 아직 그 급여뿐만 아니라 핀테크 계열사 JD 테크놀로지 디지털 통화 연구소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중국 인민은행과 CBDC 개발 파트너로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수익 때는 한 10만 명 정도가 이 앱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했고 이 앱을 다운받는 사람한테는 15위안을 받을 수 있었대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사용하고. 저는 돈 푸는 거네요. 저는 돈 마케팅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썼다고는 하지만 실제 돈 쓴 거는 일단 돈이 없잖아. 그렇죠. 디지털 위안화가 없으니까
그냥 설치만 시키는 걸 유도한 그런 좀 퍼포먼스에는 볼 수 있다. 그게 모든 어플들이 처음에 유저 유입할 때 쓰는 기법들 중 하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사에서는 뭐 엄청 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까보기 전까지. 까보기 전까지.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저걸 까겠냐고. 그래서 뭐 어쨌든 증동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게 됐었고 지난해부터 뭐 중국의 선전이나 아까 말했듯이 뭐 수저우 여러 도시에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중요한 이것도 이벤트 중요한 게 일단은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나중에 이걸 쓰지. 그럼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보통 앱도 설치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설치시켜야지 뭐 비싸죠. 푸시 팝업을 날리든 뭘 하든 할 수 있으니까 설치하는데 엄청 열심히 중이다. 뭐 이해는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맞고 언젠가는 저는 저게 시장의 평균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뭐 한국은행에서는 내년 6월에 내년이면 한 반년 남았네요. 맞아요. 모의 실험한다 하고 있는데 회의적인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저는 회의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은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1억 4천만 개 계좌를 돌파했다. 돈을 뿌렸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한이고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가장 신중합니다. 탕원이 말했듯이 금융이 선진국인 나라일수록 더 이런 거 조심스럽고 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제롬 파월 입장에 절대 이걸 내주고 싶지 않죠. 이건 이제 약간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건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늦게 들어가면 그걸 놓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래인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애매하게 들어가면은 그렇죠. 달러 패권 놓지 양쪽 다 놓칠 수 있으니까 애매한 상황인 거죠. 차라리 뭐 다음 의장은 모르겠는데 파월 의장은 내가 봤을 때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냥 연구소에 돈이나 꽂아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음 의장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회의적인 얘기도 많고 긍정적인 얘기도 많은 그런 정말 논쟁거리가 많은 주제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텍톡에서도 이걸 계속 팔로우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어떤 아이들이 커갈 때는 뭐 시장의 평균이 될 것이다. 스탠다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기술적 문제. 어떻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 현금처럼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는 이런 지금 이 밸류 뭔가 클라우드 체인이 형성돼 있잖아요. 블록체인이 형성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중앙은행에서 이 모든 서버를 다 감당하기엔 쉽지가 않고 기존 법적인 체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상화폐, 지금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주제다. 예. 그렇죠. 저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정책적인 거는 사실 마음 먹으면은.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왜냐면 이해관계자랑 이해관계 너무 얽히고 설키게 많아가지고 기존 은행들이 이거 오케이 하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패싱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미국이 로비가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저도 뭐 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 상황을 좀 보면 재밌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